이번 시간에는 행정심판의 본안심리에 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심판의 본안심리. 행정심판 역시도 요건재결로서 각하재결도 있지만 본안재결로서 인용재결, 기각재결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어디서 배웠습니까? 우리 앞에서 취소심판, 의맹심판 이야기를 하면서 재결에 관한 이야기들도 같이 나눴었습니다. 물론 행정심판의 재결에 관한 테마는 따로 있습니다. 거기서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할 거고요. 그런데 취소심판이나 의맹심판에서는 청구 요건을 좀 우리가 중심적으로 봤었고요. 행정심판의 경우에 있어서는 소송과 비교했을 때 행정심판위원회가 본안심리를 할 때 어떠한 원칙에 따라서 판단을 하게 될 것인가 같은 내용들을 좀 같이 보게 될 텐데요. 먼저는 행정심판의 본안심리에 관한 도해식 체계도를 먼저 보시고 위쪽에 있는 부분들은 우리 취소심판 얘기할 때 다 논의가 됐던 부분이고 우측 하단에 있는 것만 보시면 됩니다. 우측 하단에 심리 원칙이라고 되어 있는 거죠. 심리 원칙.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시험을 보러 갔는데 본안심리에 관하여 논술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본안심리에 관하여 논술하시오. 그래서 그 본안심리는 이제 논술과 관련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논술처를 개방하라. 논술처 개방 이렇게 5개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이 5가지 점에 있어서 소송과 심판을 비교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논은 이제 변론주의 원칙입니다. 변론주의 원칙. 술, 논술처 개방. 술은 구술심리주의. 그 다음에 처는 처분권주의. 개는 멍멍이가 아니고 공개심리주의. 방은요 쌍방심리주의. 이 같은 5가지 측면에서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요. 소송의 경우에 있어서 어땠습니까? 원칙적으로 당사자주의 원칙을 채택을 하고 있고 당사자주의는 우리가 광의의 변론주의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는 변론주의 원칙은 이제 협의의 변론주의를 얘기하는 것이고 당사자주의 내에는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 원칙이 포함이 된다. 행정소송법 26조에는 별도의 직권심리주의 규정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변론주의를 그 기본 구조로 하고 변론주의의 예외를 일부 인정을 하는 것이 바로 직권심리주의였습니다. 과연 행정심판도 이와 같은 것들이 인정이 될까요? 우리 행정심판법과 소송법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행정소송법 26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요. 행정소송법 26조. 또 26조는 취소의 본안심리, 취소의 심리 파트 말고 또 어디서 등장을 했었나요? 이거는 또 어디서 등장했었죠? 사정판결할 때 나왔었죠. 사정판결할 때. 피고행정청이 사정판결을 주장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직권으로 사정판결을 할 수 있겠는가? 이 같은 문제할 때도 직권심리주의 논의가 나왔었습니다. 행정소송법 26조 한번 다시 확인하시고요.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필요하다고 인정한다는 것은요. 실체적 적법성을 보장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원고 피고가 주장하고 입증하는 것만 가지고서는 그 실체적 적법성을 확보하기 힘들 때 법원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도 있다. 이런 거였어요.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증거조사가 뭐예요? 증거조사는 입증의 다른 이름은 거증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입증의 다른 이름은 거증이다. 거증이라는 것은 그 증거 자료를 들껐어요. 그래서 들어서 제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와 같은 요건 사실이 있다 없다 사실이다 거짓이다 요건 사실의 존부 및 진위에 관한 문제는 그 소송 당사자가 입증해야 됩니다. 거증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뭐 할 수 있다? 직권으로 증거 조사를 해서 그 같은 주장한 사실이 정말 사실인지를 직접 판단할 수 있다. 적극적으로 판단을 할 수도 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해서도 판단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직권심리주의가 인정되는 이유는 행정소송은 공익 관련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위법적 법을 최대한 어떻게 실체적 진실과 가깝게 그러면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해서도 판단할 수 있다. 변론주의 원칙에 따르게 되면요. 주장책임 논의 생각해 보세요.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은 심리하지 않는다. 주장하지 않은 사실 중에서도 입증되지 못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고 판단한다. 이게 변론주의 원칙이었었죠. 근데 여기서 입증하지 않은 부분도 없는 것으로 무조건 보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직접 직권 증거 조사를 할 수도 있고 또한 예외적으로 주장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도 일부 판단할 수도 있다. 이거였죠? 그런데 앞부분에 이 직권 증거 조사라는 부분은 입증 책임에 대한 예외인데 입증 책임에 대한 예외는 이견 없이 모두 다 인정을 한다. 소송에서. 그러나 이 주장 책임에 대한 예외를 과연 인정할 것인가 부분에서 학설 대립이 있었습니다. 어떤 학설 대립이 있었냐? 첫 번째, 직권 증거 조사주의설. 얘들은 입증 책임의 예외는 인정할 수 있지만 주장 책임의 예외는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해서 변론주의 원칙을 고수했었고요. 변론주의 보충설, 이게 이제 판례 입장이었었는데
입증 책임의 예외를 인정함과 동시에 일건 현출된 경우에는 뭐한다? 예외를 주장 책임의 예외도 일부 인정할 수 있다. 그래서 변론주의를 일부 이렇게 보충할 수도 있다. 그런데 직권 탐지 주의설은 뭐라고 했어요? 직권 탐지 주의설은 우리가 알기 쉬운 행정법에서 배웠던 것처럼 법원이 뭐 하는 거예요? 법원이 직접 이 탐지기를 들고 다니는 거죠. 그렇죠? 탐지기를 들고 다니면서 위법성을 찾아내는 겁니다. 주장하지 않아도 스스로 탐지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위법성을 찾아낸다. 그래서 얘는 주장 책임의 예외를 전면적으로 인정한다. 직권 탐지주의설. 얘는 완전히 변론주의 원칙을 포기하게 된다. 이와 같은 세 개 약설 중에서 동설 8에 입장한 변론주의 보충설을 했습니다. 행정소송법 26조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행정심판법 36조와 39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두 개를 보려고 하는 것인가? 보시면 압니다. 행정심판법 36조 보시면요. 이랑 위원회는 사건의 심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아까는 법원이 필요하면, 지금은 행정심판위원회가 필요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서 증거 조사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직권으로 증거 조사할 수 있다. 이것은 행정소송법 26조 전문과 같은 내용이죠. 26조가 심판법은 36조와 39조로 분리되어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36조 1항 각호의 1, 2, 3, 4호를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게 되면 1호에서는요. 필요한 사람을 출석시켜서 신문을 할 수가 있고 2호에서는요. 증거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영치를 시킬 수 있고 3호에서는요. 감정을 요구할 수 있고 4호에서는요. 출입조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원래 이런 건 누가 해야 돼요? 이런 거는 소송에서는 원피고가 해야 되는 거고 행정심판에서는 청구인, 비청구인이 해야 될 문제죠. 걔들이 해야 될 일을 누가 하는 거예요? 법원이 하고 행정심판위원회가 직접 증거조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39조 보시게 되면 직권심리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위원회는 필요하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심리할 수 있다. 그러면 행정심판법 36조와 39조를 여러분들이 같이 해석을 하게 되면은 행정소송법 26조와 동일한 상황이 발생하죠. 그겁니다. 그래서 변론주의 원칙은 소송법은 26조, 심판법은 36조, 39조를 근거로 해서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직권심리주의, 심판에서도 인정된다. 그 다음에 구술심리주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술심리주의. 소송의 경우에 있어서는 구술심리주의 원칙을 채택을 하고 있는데 심판의 경우에 있어서는 과연 그런가? 구술심리주의 원칙을 채택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조금 더 신속하게 판단을 할 수 있고 조금 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행정심판은요. 여러분 행정심판법 45조 한번 보도록 할까요? 45조? 45조 보면 1항에서 재결은 23조에 따라서 피청구인 또는 위원회가 심판 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며칠? 60일이에요. 60일 이내에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술심리가 아니라 서면심리주의가 더 강조됩니다. 이거는 여러분 40조를 한번 보시면요. 40조에 잘 나와 있습니다. 행정심판법 40조 보시면 심리의 방식이랑 행정심판의 심리는 구술심리나 서면심리로 한다. 또는입니다. 또는이면 둘 다 가능은 하다 이거예요. 우선 가능하다. 다만 단서 조항에서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구술심리를 해야 된다. 무슨 말씀이죠? 서면심리주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그죠? 우선은 서면심리로 하고, 그죠? 그리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으면 끝내 서면심리로 끝내고, 그리고 당사자가 구술심리로 하자고 주장을 해도 서면심리로 가능하면 서면심리로만 끝까지 간다 이거야.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소송과 심판의 또 차이점입니다. 행정심판은 서면심리가 강조가 되고 있다. 구술심리는 예외적으로 도입된다. 이런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논술처 개방에서 처분권주의 보시게 되면 행정소송은요, 소의 개시, 그 다음 소송물이죠. 소의 대상, 소송물, 그리고 소의 종료는 누구에게 맡긴다? 당사자에게 맡긴다. 원고의 처분에 맡긴다. 그들에게 주도권을 인정을 한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심판의 경우에도 그럴까? 행정심판법 47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행정소송법에 처분권주의 규정이 있었습니까? 그건 아니었죠. 행정심판법에는 그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47조를 보시게 되면요. 47조. 1항에서 2항은 아니에요. 2항은 좀 이따가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으로서 따로 논의가 될 거고요. 1항 보시면 위원회는 심판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또는 부작위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재결하지 못한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심판의 대상은 위원회는 심판의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부작위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심판의 대상은요, 청구인이 심판해달라고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만 심판을 한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불고분리 원칙이죠. 그죠? 불고분리 원칙 규정입니다. 47조 1항은 불고분리 원칙 규정입니다. 예, 배우신 대로 불고분리 원칙은 처분권주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심판에도 처분권주의가 적용이 된다. 네, 그래서 첫 번째 변론주의에 대해서 예외를 인정하는 직권심리주의는 공통 사항이었고, 구술심리주의는 이거는 서로 차이점이 있었고, 세 번째 처분권주의는 공통 사항입니다. 그다음 이제 공개심리주의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송의 경우에서는 일반인의 방청을 허용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공개심리를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행정심판도 공개심리 방식으로 이루어질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아닐까요? 요거는 위에서 서면심리주의 원칙을 따르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해석이 가능하십니다. 서면심리의 방식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서면심리를 일반인이 방청할 이유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들끼리 서면 이렇게 문서 넘겨보고 있는 거를, 그거를 왜 방청을 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서면심리주의 원칙은 비공개심리주의 원칙으로 그대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은 공개심리를 하지 아니한다 이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논술적 개방에서 보시면 쌍방심리주의입니다. 쌍방심리주의. 대심주의 원칙이죠. 예.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뭘 가지고 보시면 되냐면 행정심판도 과연 사법 절차일까? 이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행정심판도 과연 사법 절차일까? 예, 소송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제3의 독립기관에 의한 판단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원고와 피고가 대립되는 원고 피고가 서로 공격 방어 방법을 같이 대등한 지위에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예, 행정심판도 그럴까요? 행정심판은 행정부 소속 행정기관인 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헌법 107조 3항에 뭐 있어요? 107조 1항에는 위헌법률심판, 107조 2항에는 위헌위법 명령규칙심상, 107조 3항에는 행정심판제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107조 3항에 보시게 되면 행정심판에는 사법 절차를 준용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법 절차를 준용하여야 한다. 여기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은 위원회가 분명히 행정기관인 건 맞지만, 행정부 소속인 건 맞지만 제3자의 지위에서 심판한다. 이겁니다. 제3자의 지위에서 심판해야 된다. 따라서 행정심판도 대심주의가 인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차이점을 봤네요. 그러면 변론주의 원칙 예외 똑같고요. 구술심리주의는 서로 달랐었고요. 처분권주의 인정은 동일했었고요. 공개심리주의는 얘는 비공개심리와 달랐고요. 쌍방심리주의, 대심주의는 동일했었습니다. 3개 같고 2개 달랐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서면심리주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똑같아. 똑같아. 그러면 우리 교재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자 1번의 의. 지금 우리가 요건심리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본안심리 얘기를 하고 있죠. 심판 청구를 인용할 것인가 기각할 것인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심판 청구의 이유 유무에 대한 심사를 하는 것이 바로 본안심리다. 우리 이제 소송에서는요. 여러분 소송 재판에서는요. 행정소송에서 소송 재판은 무엇을 판단해요? 행정소송 요건, 소송 요건을 구비했는지 여부를 판단하죠. 소송 요건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행정소송의 본안 재판에서는 뭘 판단해요? 본안 요건이 충족되는지를 판단합니다. 행정심판의 요건심리에서 뭘 판단합니까? 청구 요건을 구비했는지를 판단합니다. 행정심판의 본안심리에서 뭘 판단합니까? 본안 요건이 충족되는지를 판단합니다. 여기서 소송에 있어서의 소송 요건과 심판에 있어서의 청구 요건은 어떤 정도의 차이가 있었어요? 둘 다 대상적격 똑같이 요구가 됐었어요. 등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만 달랐습니다. 그 다음에 원고적격, 청구인적격은요. 둘 다 법률상 보호이익이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약간 문제가 있긴 했었습니다. 정당부당에 대한 심사를 허용을 하고 있으면서 행정심판에서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법률상 보호이익 침해가 발생했을 때만 청구인적격을 인정을 한다면 이것은 결국 목적성 심사, 정당부당에 대한 심사를 원천 봉쇄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주장도 있었지만 이것은 잘못된 주장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원고적격, 청구인적격은 결국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그 다음 피고적격, 피청구인적격 어땠었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같았었죠. 여기도 등 부분만 없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만 빠지고 협의의 소액, 협의의 심판이익 어땠었습니까? 행정소송법은 12조 2문에서 행정심판법은 13조 1항 2문에서 동일한 내용의 규정이 있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행정심판은 위법성 여부 말고 부당 여부에 대한 판단도 하기 때문에 취소에서는 위법 확인의 정당한 이익만 있으면 처분의 효력이 소멸돼도 계속될 수 있었고요. 행정심판 쪽에서는요. 위법 부당이죠. 위법 확인의 정당한 이익이 아니라 위법 부당 확인의 정당한 이익이 있으면 충분하다라고 했었습니다. 행정소송에서는요. 일정한 경우 행정심판을 거쳐야지만 가능했었습니다. 행정심판은요. 행정심판을 거친 다음엔 다시 행정심판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에는 어떤 요건이 행정심판 전체주의 요건만큼은 없었습니다. 행정소송에서는요. 제소기간 규정이 있었습니다. 90일에 1년이었습니다. 행정심판은요. 90일에 180일이라는 청구기간 규정이 있었습니다. 약간의 차이를 보였었고요. 그럼 이제 본안 들어가 보겠습니다. 행정소송은요. 본안심리에서 본안 요건을 뭘 판단합니까? 취소해서 처분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예, 무효 취소 여부는 판단하지 않는다 그랬죠? 위법하면 바로 취소 판결, 인용 판결 했었습니다. 그렇죠? 뭐라고요? 처분의 위법성이었습니다. 그러면 행정심판에서는요, 그 본안 요건이 뭐가 됩니까? 처분의 위법성이 아니라 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성입니다. 부당이 좀 더 포함되고 있다. 그 얘기가 이제 로마자 2번입니다. 본안 요건이 서로 좀 다르다는 거예요. 합법성 통제 및 합목적성 통제, 1번 합법성 통제. 행정청의 처분 및 부작위의 적법 위법 여부의 법률 문제에 대한 판단을 통해서 합법성 심사를 진행을 하게 된다. 위법적 법의 문제가 바로 뭐야? 법률 문제죠. 법률적 합성에 위반되는가 그렇지 않는가 이런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정당 부당에 대한 문제는 뭐야? 위법적 법 문제는 아니죠. 예. 위법성이 아니라 적법한 범위 내에도 이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부당하다라고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문제죠. 예, 사실 문제에 대한 목적성 심사도 한다. 정당 부당은 어디서 나오는 문제였었어요? 정당 부당은 재량 행위에만 존재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재량 행위에 있어서만 정당 부당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행정심판은 이에 대한 판단까지도 한다. 따라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했었냐? 취소소송이랑 한번 비교를 해보시게 되면 이게 취소소송이다. 그리고 이게 이제 취소심판이다. 취소소송과 취소심판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취소소송이고요. 이게 취소심판입니다. 취소는 어떨 때 인용이 가능하고 취소심판은 어떨 때 인용이 가능할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였어요? 이 위쪽이 위법이었죠. 위법. 그 다음 아래쪽이 적법이었습니다. 위쪽이 위법이었고요. 밑에가 적법이었습니다. 그 다음 다시 이렇게 두 개를 나눴었고요. 두 개를 나누고 적법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정당한 경우도 있겠지만 부당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위법한 경우에는 그 위법성의 정도에 따라서 취소 사유와 무효 사유로 이렇게 구분될 수 있다. 정당과 그 다음에 부당, 이게 대중정당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취소와 무효가 이렇게 있다. 취소송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어디까지죠? 그 처분이 여기까지죠. 여기까지. 위법하기만 하게 되면 최소한 취소 사유이기 때문에 취소 판결이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무효 사유까지 도달을 하게 되면 무효선언적 의미의 취소 판결, 인용 판결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취소 심판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여기까지였죠. 부당하기만 하면 인용 재결, 취소 재결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권리구제가 돼요? 여기서 얘들은 권리구제가 되죠? 얘들은 여기서 권리구제가 가능하죠? 그 얘기입니다. 좀 더 폭넓은 권리구제가 가능할 수 있다. 물론 이건 뭐야? 인용률이 동일하다라고 봤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긴 한데 결국 이제 문제가 있었죠. 무슨 문제가 있었어요? 가제는 개편이고 초록은 동색이고, 그렇죠? 대심판 청구를 금지하는 이유는 뭐야? 가제가 가제편이 되고 개가 개편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러죠? 지가 피청구인이고 지가 심판기관 돼버리고 이런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아무리 그래도 뭐야? 애들은 같은 행정부 소속, 팔은 안으로 굽습니다. 그래서 인용률, 낮은 인용률에 문제가 있긴 있다고 했었어요. 밑에 행정심판법 1조 보시게 되면요,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도 판단해준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또 이거 조심하셔야 되죠. 우리가 앞에서 취소 심판과 의무이행 심판을 배웠는데 무효등 확인 심판 왜 안 배웠다고 했죠? 어디서 말씀드렸어요? 의무이행 심판 처음 들어갈 때 말씀드렸죠. 무효등 확인 심판을 왜 안 배운다? 배워봐야 소용없다. 왜? 우리 소송에서 이미 무효등 확인 소송 아주 복잡하게 다뤄봤다. 이렇게 비교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거를 무효등 확인 소송, 이거를 무효등 확인 심판 이렇게 보게 되면 무효 확인 소송은 여기까지 가야지만 인용이 되죠. 그런데 무효 확인 심판은요, 똑같죠. 무효라는 것은 적법한 영역에서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법해야 되고 최소한, 그리고 심지어 그것이 중대 명백하여 무효일 때만 행정심판도 권리구제가 가능해집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무효등 확인 소송과 무효등 확인 심판은 사실상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취소 심판과 의무이행 심판 쪽에서는 정당부당 심사가 있지만 무효등 확인 심판 쪽에는 정당부당 심사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권리구제 폭이 좀 넓어지는 부분에서 또 무효등 확인 심판은 제외시키는 겁니다. 밑에 대심주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과연 행정심판도 사법 절차 일종으로 볼 수 있겠는가 이런 문제라고 했죠. 헌법 107조 3항에서 사법 절차를 준용하고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대립되는 쌍방 당사자에게 대등한 지위에서 공적 방어를 통해서 심리를 진행하는 제도가 대심주의인데 여기도 행정심판도 마찬가지로 인정이 된다. 이 같은 대심주의 논의할 때는요, 소송에서는 피고 적격 규정, 피고 행정소송법 13조, 행정심판법은요, 행정심판법 17조의 피청구인 적격 규정을 근거로 대심주의를 여러분들이 주장하시면 됩니다. 다음 직권심리주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판기관이 이렇게 하면 이제 법원도 포함될 수 있는데,
심리를 진행함에 있어서 당사자의 사실 주장 및 입증에만 의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실제상 적법성 보장을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며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직권으로 사실자료 탐지 및 증거 조사를 하도록 하는 심리원칙. 여기서 탐지가 뭐예요? 탐지가 주장 책임의 예외를 일부 인정한다는 것이고, 증거 조사, 이게 바로 거증 책임, 입증 책임의 예외를 인정한다는 것이었었죠. 변론주의 원칙의 예외. 이거는 우리 소송에서 직권심리주의 배우신 대로 그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변론주의 뭐야? 보충설. 변론주의 보충설. 필요성, 행정심판의 공익관련성으로 인하여. 이건 뭐야? 소송에서도 행정소송의 공익관련성으로 인하여 이 같은 예외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다 라고 했었고요. 밑에 근거 규정이 소송법은 26조였었고 심판법은 36에 39였습니다. 밑에 박스에 있고요. 36의 증거조사, 그 다음에 39의 직권심리 규정을 두고 있죠. 1항에 동그라미 1이 왜 위로 붙어있지? 모자 쓰고 있는 것 같네요. 아래로 내리는 게 좀 더 이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6조, 소송법 26조 밑에 제시해놨으니까요. 앞에 있는 전문이 심판법의 36조였고요. 뒤에는 후문이 심판법의 39조였습니다. 그 다음 5번에 서면심리학 구술심리. 이건 아까 우리 봤던 40조 1항입니다. 행정심판의 심리는 구술심리 또는 서면심리고, 원칙은 서면심리고, 당사자가 구술심리 신청해도 서면심리만으로 가능하면 또 서면심리고, 서면심리만으로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만 구술심리고, 원칙은 서면심리주의 원칙이다. 여기서 나오는 게 뭐예요? 옆에다 써놓으시고요. 여기서 나오는 게 바로 공개주의가 아니라 비공개심리입니다. 그죠? 비공개심리주의 원칙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서면심리주의가 비공개심리주의로 넘어가는 겁니다. 알겠죠? 그대로 연결되는 것이다. 불구분리 원칙. 행정심판법에는 별도의 불구분리 원칙 규정이 따로 또 있었습니다. 그죠? 불구분리 원칙. 심판의 개시, 심판의 대상, 심판의 종료는 원고에게, 여기서 청구인이죠? 청구인. 당사자의 의사에 맡긴다. 청구인의 의사에 맡긴다. 그래서 47조 보니까 위원회는 심판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또는 부작위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이게 뭐예요? 소송에서 소송 무력고 여기서는 심판 대상이죠. 심판 대상으로 삼지 못한다. 앞에서 이제 그런 판례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개별 공시지가 결정의 위법성을 판단해 달라고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이것을 판단했다면 어떻게 된다? 이것은 처분권주의에 위반돼서 위법한 판결이다라는 판례가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요구한 사실에 대해서만 심리한다. 로마서 7번 불이익 변경금 조직. 요거는 여러분들이 뭐랑 생각하시면 되냐면 원처분 중심주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처분 중심주의. 어디 있던 내용이었죠? 테마 이름은 항고소송상 대상적격. 대상적격에서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처분이 뭐지? 처분의 개념과 형식적 행정행위. 소극적 처분에 대한 소송은 무처분 성립 요건. 재결에 대해서는 어떨 때 취소를 제기할 수 있지? 원처분 중심주의. 행정입법에 대해서도 통제를 할 때 행정소송의 방식으로 가능할까? 법규 명령에 대한 취소성. 이 같은 논의들을 했었습니다. 거기서 재결에 대한 취소성 제기했던 원처분 중심주의 한번 생각해보세요. 머릿속으로 다시 돌리기 시작합니다. 행정심판을 거쳤습니다. 재결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 재결에 대해서 불만이 있습니다. 그럼 다시 행정심판 못 거칩니다. 행정심판은 한 번밖에 안 됐죠. 51조 재심판 전국 금지 원칙.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뭐 재소기한은 물론 이제 재결서 정보 송달 받은 날로부터 다시 기산을 하는 거는 맞는데 여기서 이제 소의 대상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만약 재결이 요건 재결이라면 그리고 본안 재결이라면 이렇게 돼 있었죠. 요건 재결은 각하 재결. 각하 재결 원처분 중심주의에 따르면 재결에 고의한 위법이 있을 때만 재결에 대해서 취소를 제기할 수가 있다. 각하 재결은 만약 그 재결이 위법하다고 전제하면 고의한 위법 맞습니까? 물론 그렇죠. 원처분에 대해서 어떠한 판단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각하 재결이 위법하다는 것은 아까 우리 봤던 것 지난 시간에 아니군요. 심판 청구가 행정심판 청구가 엄연히 적법함에도 불구하고 본안 재결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요건 재결, 각하 재결을 했을 때 그 재결은 위법입니다. 그러나 그 재결에 대해서 각하 재결에 대해 취소를 제기해봐야 소용이 있죠. 이미 법원으로 왔으면 법원에서 그 원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것이 훨씬 더 빠르다. 그래서 협의실 금결의 문제는 발생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고의한 위법은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각하 재결. 그다음 본안 재결 넘어옵니다. 본안 재결의 위법성이 주체, 절차, 형식상 위법성인 경우에 있어서는 어떻게 된다? 행정심판위원회가 잘못 구성되었다. 위원이 될 수 없는 자격이 없는 자가 행정심판위원으로 들어가 있었다. 재결의 주체상 하자. 본안 재결의 절차상 하자는 뭐예요? 본안 재결의 절차상 하자는 엄연히 심판 청구가 청구 요건 음결에서 부적법함에도 불구하고 본안 심리를 해줬던 경우죠. 본안 재결이 나온 것. 각하시켜야 될 문제에 대해서 본안 재결이 나왔다. 이것도 고유한 위법이 인정된다. 재결이 문서로 이루어지지 않고 구두로 속삭였다. 이것도 재결의 고유한 위법이 인정된다. 따라서 주체, 절차, 형식상 재결의 위법성은 무조건 고유한 위법성이 맞다. 그럼 지금까지 다 고유한 위법이네요. 그 다음에
본안 재결의 내용상 위법으로 들어갔습니다. 본안 재결의 내용상 위법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서는 재결을 세 개로 나눈다. 인용 재결, 일부 인용 재결, 기각 재결 이렇게 세 개로 나눴다. 만약에 그것이 전부 인용 재결인 경우라고 한다면 그 심판의 대상이 됐던 원처분 뭐냐 이걸 보라. 원처분이 제3자효 행정행위라고 하게 되면 고유한 위법이 인정될 수 있다. 일부 인용 재결, 일부 인용 재결은 원처분이 변경된 형태로 남아있는 것뿐이다. 수익적으로 변경된 형태로 남아있는 것뿐이다. 따라서 이것은 재결의 고유한 영역 자체가 없다. 그 다음 기각 재결, 기각 재결의 경우에 있어서는 추가적 불이익이 발생했을 때, 여기서 이런 얘기 나왔었죠? 추가적 불이익이 발생했을 때 비로소 고유한 위법이 존재할 수 있다. 어떤 경우? 만약에 공무원이 해임 처분을 받았는데 여기다가 소청심사를 청구했어요. 근데 소청심사위원회가 뭐로 바꿨어? 해임 처분은 너무 경미하다. 이놈 진짜 나쁜 놈이네. 그래서 파면 처분으로 바꾸는 재결을 하는 거야. 이런 재결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이런 재결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원칙적으로 가능하죠. 왜? 왜 가능해? 행정심판에 있어서의 변경은 적극적 변경에서 심지어 사전적 변경도 되는데 왜 이런 변경이 안 되겠어요? 그죠? 가능은 합니다. 그죠?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였죠?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이래 있는데 원처분이 뭐다? 원처분이 바로 해임 처분이다. 재결이 뭐다?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바로 파면 처분이었다. 그러면 파면 마이너스 해임만큼의 부분은 뭐다? 이거는 재결에만 고유한 영역이다. 그죠? 재결의 고유한 영역이다. 여기만 존재하는 것이다. 그래서 재결에 대해서 취소를 제기하게 되면 뭐한다? 법원은 뭐만 본다? 재결의 고유한 영역만 본다. 만약 재결의 고유한 영역 자체가 없으면 그냥 바로 기각시킨다. 재결의 고유한 영역이 있으면 그 안에 위법성이 존재하는지를 본다. 이렇게 했죠? 그러면 여기다가 만약에 재결 취소를 제기하게 되면 법원은 뭐만 봐요? 여기만 본다. 재결의 고유한 영역만 본다. 재결의 고유한 영역만 본다. 이 안에 위법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밑에 거 우선 자체하고 여기 위법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게 바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에요. 행정심판법 47조 2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2항 보시면 위원회는 심판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지금 해임 처분, 청구인에게 불리한 재결을 하지 못한다.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은 행심법 47조 2항에 위반돼서 그 자체로서 위법. 알겠죠? 그 자체로서 위법입니다. 그리고 고유한 영역이죠. 그러면 고유한 위법이죠. 그러면 재결 취소는 인용되겠네요. 그렇죠? 원처분 중심주의랑 여러분들이 비교해서 같이 공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위반되면 위법이다. 옆에다가 CF 하나 걸어놓으시고요. CF 뭐 생각하시면 돼요? 행정절차법 48조 2항이에요. 행정절차법 48조 2항 48조가 뭔데? 행정지도 규정입니다. 48조 1항에는 행정지도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다 라는 내용이었고 48조 2항은 행정지도 불이행을 했을 때 불이익조치 금지원칙이었습니다. 행정절차법 48조 2항은 불이익조치 금지원칙이고 행정심판법 47조 2항은 뭐다? 불이익변경 금지원칙입니다. 두 개 헷갈리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여기는 불이익변경 금지원칙. 이렇게 되면 언제 고민한다? 기각재결에서 추가적 불이익이 발생했을 때 추가적 불이익은 그 자체에서 위법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고유한 위법까지도 인정된다. 재결 취소는 인용될 수 있다. 행정심판의 본안 심리에 대해서 우리가 도의식체계도와 그다음 교재를 통해서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수고들 많이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